네, 이번 시간은 정석주 양지실업 회장님 30년 흑자 경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양지실업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이라 하지 않고 정석주 회장은 이 양지실업을 종업을 했다. 즉 마칠 종자를 써서 종업을 했다. 폐업이 아니라 종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양지 시럽은 봉제 완구를 만들어서 전 물량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공장과 사옥이 있었고요. 공장 근로 사무실에 440명의 직원들을 이 양지시럽을 종업을 하면서 모두 이 다른 회사들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도난 그런 기업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2008년에 정석주 회장에게 국가에서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우역의 날 특별 공로패 수상 표창을 하였죠. 양지 실업은 정석주가 1977년에 39세의 나이로 자본금 1,000만으로 시작했습니다. 15개국에 연간 3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규모로 회사를 키우는데 봉제 인형 사업이었죠. 양지 실업의 특징은 30여 년 동안의 경영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내본 그 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정석주는 회사를 종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도 일찌감치 자신의 계획을 알렸는데 특히 내보낼 때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물론 새 일터를 구할 때까지 하면서 1년치 봉급을 주어줬습니다. 2007년에 회사를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년 6개월이었는데 2003년에 종업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을 회사를 정리를 했죠. 이렇게 회사를 갖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덕주는 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다.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그 중에서도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건 제조업이다. 너희가 진짜 경영학도로 너희들이 진짜 경영학도라면 돈 버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감성이 예민한 정석주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1960년대 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식량난과 가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서 특히 식자들, 지식인들은 이 국가의 재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가 피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애국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거는 나도 어릴 적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애국, 애족, 이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강조되던 시절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1960년대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이 서울대를 나오든 연세대를 나오든 고려대를 나오든 뭐 모든 대를 나오든 간에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 산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국가였죠.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취업할 곳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고학력의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이 이제 소설 같은 데 나오면 룸펜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1960년대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이런 그 산업 시설 기업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선호돼 있었죠. 한국은행에 입사를 한다거나 또는 시중은행에 입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과 졸업 학생들만 해도 연간 650명씩 졸업이 되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뽑는 그 신입사원은 1년에 15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한국은행에 그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마치 과거급제를 한 것처럼 그냥 돼지를 잡고 뭐 잔치를 하고 매우 그냥 그 떠들썩하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그 풍경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정석주 회장은 당시 이제 청년 정석주죠. 은행에 들어가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럼 내 힘으로 한번 회사를 운영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은행은커녕 관공서나 대기업하는 것이도 원서를 쓰지 않고 대신 덩치는 작지만 튼실한이죠. 무역회사와 중소지접을 몇 년씩 옮겨 다니면서 일을 배웠다. 즉 사업하는 일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그런 측면은 있지만 복리후생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매우 이제 그 협소하죠. 모든 이 업무들이 잘 이 그 프레임이 프리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엉성한 상태죠. 만들어지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잘 짜여진 그런 업무를 배울 수 있지는 않지만 부딪히게 되면서 현장에서 좌충우돌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에러를 갖다 실수를 범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 회사의 전체의 업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큽니다. 그래서 정석수 씨는 당시에 상당히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대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무역회사. 당시는 이제 무역회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왜냐면 국내에서는 생산물이 있질 않고 하지만 수입은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무역회사들이 꽤 있었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우칠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김우중 씨가 이제 70년대 초에 창업을 하면서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그런 무역회사를 만들고 있었죠. 그것이 나중에 대우그룹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석주 씨는 중소제조업을 갖다 몇 년씩 옮겨 다니면서 이 노하우를 쌓는 그런 경험, 현장 밑바닥의 경험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입니다. 이 창업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자료만 보고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영업 현장에 있는 그 거래처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는 공장 같은 데서 직접 일을 해봄으로써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암묵적인 지식들, 암묵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씨가 그런 지혜를 굉장히 발휘를 했다. 네, 은행 간 친구들이 대리를 달고 과정이 됐다면서 한턱 내고 그런 풍습이 있었죠. 자기가 이렇게 좀 더 됐다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밥을 사거나 하는 그런 풍습들인데 지금도 그런 풍습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 대한. 그런데 당시 모 은행장 비서로서 잘 나가던 커리어먼이었던 아내도 결혼한 지 10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죠. 정수주 씨가 와이프한테 나만 믿으라 하면서 사직을 하라고 투영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라는 것이 하나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풍습이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결혼을 하면 와이프는 직장을 그만두고 현모양처 가정을 갖다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와이프를 책임지고 끝까지 먹여 살리고 가정의 경제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이 규범 거의 절대적인 규범이었죠. 그걸 하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 우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거의 불가능한 어떤 시절입니다. 나도 93년에 결혼했는데 내 와이프도 95년에 회사를 그만두게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스만,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만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고 기혼 여성은 결혼을 하는 즉시 사표를 써야만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39세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운전기사 월급이 10만 원이었던 시절인데 자본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돈으로 140평, 460평방미터의 규모의 공장을 마련하고 공장 부지가 좀 모자라니까 70평 정도는 텐트를 쳐서 공장을 갖다가 썼는데 그것도 불법. 근데 과거에는 워낙 엉성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법을 갖다 어겨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 공무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밥한 끼 사거나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석주 사장님이 선택한 사업 아이템은 봉제왕구. 이 당시에 봉제왕구는 스웨터나 와이셔츠, 가발 등과 함께 정부의 7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였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우리나라의 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기술 수준이 이 정도 수준 무슨 얘기냐면 봉제왕국 옷을 짜거나 스웨터나 와이셔츠 가발을 같은 만드는 어떤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노동자들이 인적 자원들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 기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풍부한데 부가가치 어떤 전자산업이라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봉제왕구를 선택을 했는데 이 봉제왕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7대 수출 품목 이라고 하는 품목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국민들도 그냥 가난했지만 국가 자체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는 봉지왕구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부의 7대 수출품, 정부가 지원하고 강조하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봉지왕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의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정부의 지원이나 자금 지원 내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순풍을 만드는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데 순풍을 갖고 그 순항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제왕군은 통해서 재봉틀과 인력만 있으면 되는 어떤 대단한 장치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기도 했죠. 자, 창업할 때 목표를 해외 시장 개척으로 정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외 시장 개척을 했다.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시장 자체를 타겟 마켓을 뭐라냐면 국내 시장으로 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그 타겟 마켓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봉제 왕국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봉제 왕국이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 소득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수준을 봤을 때 봉제 완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봉제 완구를 만들어서 주로 어떻게 하지? 그 해외 시장에 수출을 타겟팅으로 했고 또 정부가 이 어떤 그 지원 정책은 수출 드라이브라고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출을 당연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수출을 해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 대책으로 정했고 이런 그 전략은 오늘날에도 처음부터 국내 시장을 그 목표로 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본 글로벌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장,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있을 때 어떤 시장을 갖다 타겟팅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당시는 이제 70년대, 77년이니까요. 이 해외 시장으로서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시장이 국가별로 국가를 단위로 보통 이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에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는 수준이 있다. 모든 것에 레벨이 있듯이 그 1등급, 2등급이 있듯이 시장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외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해놓고서 정석주는 자기가 사장이면서도 상품 개발부를 만들어가지고 상품 개발부의 부장 직무를 겸직을 합니다. 사장이. 그러면서 이 주력 아이템에 대한 끝없는 어떤 고민을 이 사장이 하게 되는데, 자 보시죠. 개발자를 누가 하냐면 사장이 한다. 무슨 제품 개발을 하면서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장이 자기 자신이 이제 봉제 왕구를 선택을 했으니까 봉제 왕구에 대해서 어, 어느 누구도 견줄 수 힘들 정도의 이 봉제 완구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봉제 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주도성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벤처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벤처기업에서도 기술 개발을 하거나 제품 개발을 제품 혁신을 돼 있어서 이 창업자 앙투를 직접 뛰어서 자기가 하게 자기 기술을 더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승주 씨는 남다른 면이 있는 게 상당히 아이디어맨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측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에 대한 컨셉, 자, 제품의 컨셉이 봉제 완구라는 것은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것이냐라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봉제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디파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인형이지만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러면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그다음에 이 인형에도 표정이 필요하고 그런 다채로운 표정 연출에 신경을 써야겠다. 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달라진다고 상품의 수준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품 개발에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해외 시장 수출국 특성에 따라서 인형을 다르게 꾸며야지. 무슨 얘기면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컬 그 마켓에 따라서 다르게 꾸미겠다.
영국에 납품할 인형에 스코틀랜드 풍의 의상을 입히면 좋겠는 걸.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 스웨터, 모자, 스카프, 신발 같은 걸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꼭 그것을 실제 테스팅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개발부의 부장을 겸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연구 개발 R&D 부분을 그 최고 경영자가 창업자가 직접 관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R&D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석주는 양지 시럽의 인형이 명품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해외의 봉제 왕국들을 보면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후발주자인 양지 시럽이 만든 그 제품이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업의 제품들과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러면은 탁월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봉제 왕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잘 팔리는 인형의 트렌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제품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시장의 어떤 그 추세가 고슴도치를 보듯 표면을 뾰족하고 딱딱한 털로 덮은 고슴도치 인형이 큰 인기를 누리던 층인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 인형 시장의 기존 마켓은 어떤 거였냐면 장식용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나 뭐 어디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는 관상용 보고 보는 그 재미의 인형이 이 당시 시장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 뭐 어벤져스 인형들 보면 관상용이죠. 이렇게 딱 보고 보고 이제 뭐 좋네 그런 식의 일종의 마네킹 같은 그것이 당시에 절대적인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자 정석주 오랜 기간 관찰을 거듭했다. 관찰을 거듭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죠. 거기서 뭐냐면 관상용이 있는데 어떤 시장 비어 있다. 어떤 시장이 비냐면 아이들이 껴안고 잠들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친구 같은 인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인형 시장은 비어 있더라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관상용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껴안고 잠들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친구 같은 인형. 이게 제품의 컨셉입니다. 어떤 인형? 편안하고 친구 같은 인형? 껴안고 잠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형. 그러니까 기존의 관상용 인형이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잠을 잘 수 있는 인형. 컨셉이 다른 거죠. 자,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것이죠. 발상의 역발상 내지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재해석, 리인터프리팅, 이 기업가 정신의 기본 행동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껴안고 자려 그러면은 인형이 좀 더 보드라운 촉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단을 갖고 있는 고급 원단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 껴안고 폭신폭신하고 그러려고 하면 껴안고 잠을 잘 수 있는 베개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인형 속에 비싼 그러니까 인형 속에다가 이제 솜을 이불에다 쓰던 아주 고급 솜을 갖다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급 솜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쓰고 그랬는데 원가를 갖다 낮추기 위해서 최고급 솜으로 인형 속을 채우고 머리와 팔, 다리 형태는 튼튼하게 만들지만 나머지 부분은 말랑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뺨을 비비고 포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결과 대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 만에 82년에는 양지시의 수출액이 당시 국내 총 수출액의 1,600분의 1,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차지를 했다는 것이죠. 170만 개가 미국에 85년에 납품해둔 그런 산타베어는 당시 미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은 선물로 큰 인기는 산타베어라는 제품을 또 개발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산타베어인데요. 1986년에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이 아주 극찬을 했는데 내니지 연사로 양지심의 왕국의 품질을 칭찬하면서 직접 서명을 한 그런 담긴 액자를 정석주 회장에게 보낼 정도로 산타베어. 이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문화, 이그 풍습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설이나 추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크리스마스가 이 설 명절이죠.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에서 엄청난 그냥 한 2주 정도를 갖다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던 그 미국 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이때 이제 선물을 주는 것들이 뭐냐 크리스마스 어린애들한테 선물을 줄 때 뭘 주겠어요. 보통 이제 인형 같은 걸 줄 수 있을 텐데 이때 인형을 어떤 인형? 아, 곰 인형인데 산타크로스의 컨셉을 결합해서 산타비어라는 인형을 갖다 만들어서 공급을 한 거죠. 공전의 대히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석주 회장은 30년 동안 그 양지 실업을 경영하면서 이른바 육무 6가지 없는 경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첫째, 돈을 한 번도 꾸지 않았다. 무타입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없는. 여러분들 이제 재무 관리에는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수익이 예를 들면 이제 성장이 고속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해서 이 이자 비용이나 그런 것을 제하고도 크게 남으니까 차입금을 갖다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석주 회장은 굉장히 그 어떤 내실 경영에 초점을 둔 그런 경영을 했다.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초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표나 어음 발행으로 단기 자금을 융통한 당좌 기증을 만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노사 분쟁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었고 네 번째 보면 해외 바이어로부터 단 한 건의 클레임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벽한 품질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금 지급일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지급일을 하루도 어겨본 적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책임의식이 강한 거죠. 이 종업원들은 그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 어떤 이제 그 가정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임금 지급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며칠 늦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종업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동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신뢰의 경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관행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육무 경영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신뢰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그 탄탄한 그 내실 경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석주는 기업의 수명은 영원할 수 없다. 기업인은 그걸 누구보다 잘한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going concern에서 기업이 이 영원한 생명을 영속된다라고 그렇게 컨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업은 계속된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멈출 수 없어 계속 갈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 기업의 어떤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지 실업이 삼성이나 LG처럼 견고한 오너십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수요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패는 돈이 아니라 인적 지원에 달렸기 때문에 결국 창업자 CEO의 원맨쇼 경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장이 기력을 다하면 회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원맨쇼 경영, 즉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 창업자가 회사와 거의 하나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성장과 그 발전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 창업자의 그 비중은 매우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을 텐데,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던 시절이라면 자식에게 내일을 물려받으러 하겠지만, 2003년,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런 그 상황이 변했고, 요즘 그 가치관은 본인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세상으로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가 선택한 어울리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가업 승계를 요구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경영을 했던 그런 양지 실업을 그 후계자가 있지 않으니까 아, 이 회사를 종업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내부의 어떤 직원들의 후계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 차라리 이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는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고 경영자의 삶, 창업자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형 회사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명문대 나와서 고작 중소기업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공제 왕국에서만큼은 인류가 되겠다. 그러니까 1등주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인류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 이런 마음가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30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극장 구경은 딱 3번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바쁜 거죠. 또 산을 무척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도 2번밖에 가보지 못했고 미국은 사업상 100번 넘게 다녀왔지만 동남아 관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처럼 그 최고 경영자가 엄청 바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은 캐나다에서 LA까지 돌면서 바이어를 만나고 시장 동향 살펴봤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이튿날 아침에 신발을 신느라 애를 먹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6시면은 퇴근을 시켰지만 사장은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죠. 통행급 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유일한 날은 밤 11시 30분쯤 회사에서 들어가는 남부순환에 잠시 차를 세우고 담배 한 대 튀우면서 듣는 풀블레 소리였다고 합니다.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행금지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아무도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 잡혀가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의 이 기업가들 중에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셀러리맨 생활을 하지 않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역분을 자초한 것가 애국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 역경을 다 이겨낸 민족성을 제대로 규명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명감들을 기업인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양지철의 고민형 산타베어는 22년간 미국에서 한 400만 개가 팔린 아주 뭐라고 하죠? 히트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985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전자 분야를 유치하기 시작할 때에 4억 5천만 달러가 전자 제품의 수출이 되겠던 때에 공제 완구의 수출액은 11억 달러였으니까 그만큼 전자 제품 초기 단계였고 상대적으로 공제 완구가 이제 비중이 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봉제와연구 아이템 사업의 속성을 보면 반드시 영세한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것이죠. 봉제왕국은 일단 부피가 크고 상품 자체를 외국 백화점 부스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로 볼 필요가 있다. 공장 규모도 일반 의류보다는 3 내지 5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 영세 기업이다. 그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 봉제 인형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여러분도 그런 거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밑바닥을 살펴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봉제왕군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전제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소비자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완군, 봉제왕군은 특히 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정에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의 디자인, 혼이 들어가야 되는 혼을 넣으면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품 개발물을 만든 정석주는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러한 부정을 맡으면서 아주 이 관찰과 고민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컨셉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봉제 완구를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품으로서 표정과 특히 생동감 있는 표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완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장인 정신이 있고 혼을 다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혼을 좀 담아내는 것이 봉제왕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봉제왕구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이면서 정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에, 어린이를 건강하게 하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맞게 개발한 거겠죠. 지금도 여러분 왕고 제품에서 무슨 어떤 호르몬제라든가 화학약품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주 큰 문제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봉제왕국이니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갖다 요구하고 있겠죠.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봉제왕구를 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도산하고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제왕구를 만드는 실력, 경쟁력을 갖다 갖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근데 애초부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같은 해외 시장을 목표로 했던 이 양지실업은 봉제왕구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국제적인 기준, 안전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수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완구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완구를 만들어야 하고 컬러를 맞게 쓰고 의상을 입혀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자인과 품질, 고급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마케팅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100% 수출 기업이었지만 어떤 트렌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출로 수출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별로 가격도 개발실에서 모두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977년 당시의 디자인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석주가 본인이 사장이면서 동시에 개발부장 겸직을 30년 동안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한 것이죠.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누가? 사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중소기업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완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Y서치나, 뭐 그런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완구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공산품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데, 봉제 완구의 장점은 부가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부속품에 따라 값이 다른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스웨트를 입히거나, 모자를 씌우거나, 스카프를 갖다 두르거나, 소방복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가가치 즉 가격을 갖다 높이 받아서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이 어렵지만 그만큼 디자인을 넣거나 컨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시 노력을 많이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종으로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EO의 역량에 따라서 누구는 10% 마진을 낼 수도 있고 누구는 20%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격 아이템이 봉제 인형 완구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Y스치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석주는 30년 동안 교과서적인 경영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신 아이템이 있는데 봉제왕구의 경우는 아이템 하나로 전문화해야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아이템에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봉제왕구는 주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노동지역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료 개발을 한다든가 고급화시켜서 세계적인 명품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석주는 이 봉제왕구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끝내겠다. 큰 대기업으로 키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돈을 번 거 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석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정석주는 기업의 목적을 이윤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석주는 기업의 목적을 경영에 합리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만약에 이윤 추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는 것에서 비윤리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 추구라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19세기의 경영 관리 방법을 연상하게 되는 아주 올드한 스타일이고 오해받게 된다. 경영을 합리화하게 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이익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노사 분규도 없게 되고 이익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노사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정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외적인 신인지도 높아지고 신뢰도 높아지게 되고 합리화 자체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윤 추구라고 하기보다는 경영 합리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관점입니다.